군대의 헌병대장이 여군 숙소를 불시 점검하여 여군 내부 뿌리 깊은 폭력을 잡아내고 극복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기운을 토해내며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던 저녁. 대한민국 육군 제17사단 헌병대장 강인철 중령의 군화가 딱딱한 복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으나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마음속에 무거운 고뇌를 드러내고 있었다. 목적지는 여군 생활관이었다. 불시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최근 한 달 사이 17사단 내 여군들의 전역 지원율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유, 진로 변경 등 평범한 사유들이 적혀 있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것도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강 중령의 오랜 군 생활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강력한 예감. 생활관 문이 열리자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하사들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충성, 경직된 구호와 함께 그들의 시선이 강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점검의 목적을 설명하며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각 잡혀 있었고 청소 상태도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강 중령의 눈은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하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다 경련이 이는 입꼬리, 굳게 담은 입술. 평온을 가장한 얼굴들 아래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해일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김민지 하사에게 멈췄다. 유독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는 강 중령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는 그녀의 손목 안쪽으로 스쳐 지나간 짙은 보라색 멍.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강 중령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김하사. 나지막하지만 생활관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에 김민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 중령이 그녀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위압적인 태도를 거두고 마치 자상한 선배가 후배를 걱정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손목은 왜 그런가? 훈련 중에 다치기라도 한 건가? 질문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집요함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생활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하사들은 숨을 죽인 채 김민지와 강 중령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민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좌우로 저을 뿐이었다. 아니라는 부정의 몸짓이었지만 그 너머의 진실을 알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처럼 느껴졌다. 강 중령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생활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이곳에서 그는 오히려 더 큰 부조화와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에도 억지로 자네들을 끌어모아 멀쩡한 것처럼 꾸며놓은 무대 같았다. 그는 다시 김민지 하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이전보다 한층 더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다시 묻지. 그 상처 누구의 소행인가? 이전의 질문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다면 이번 질문은 책임자를 겨냥하고 있었다. 생활관을 감돌던 거짓된 평온의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김민지 하사는 끝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 아랫입술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깨물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박은영 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침묵.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보복에 대한 공포와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이 뒤섞인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다. 강인철 중령은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강회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존엄이 영원히 짓밟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저들의 침묵을 깨고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책무이자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선배로서의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생활관 창문 너머로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이 길고 지독한 밤의 끝에서 그는 반드시 새벽을 가져올 것이다. 누구의 소행인가? 강인철 중령의 질문이 다시 한번 생활관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하사들의 마음에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연못은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두려움이라는 짙은 수초가 그들의 입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강 중령은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읽었다. 말하고 싶은 욕망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공포 사이의 처절한 갈등. 그는 이대로 압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신뢰의 열쇠였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생활관 중앙에 섰다. 그리고는 모든 하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톤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다. 강요는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의 기회다. 그의 말에 하사들의 어깨에서 힘이 아주 조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여러분이 왜 침묵하는지 안다. 말하는 순간 닥쳐올 보복이 두려울 테지. 어쩌면 군대란 다 그런 곳이라며 스스로를 체념시켰을지도 모른다. 혹은 용기를 내어 말해봤자 결국 묵살당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불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모두 이해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하사들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 하사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말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이 침묵이 과연 여러분을 지켜주는가? 오늘의 침묵은 내일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상처는 더 깊어지고 절망은 더 짙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결국 무엇이 남는가? 망가진 몸과 마음 그리고 군에 대한 환멸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떠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갔다. 나는 오늘 이곳의 지휘관이나 감찰관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군복을 입은 선배로서 여러분 앞에 섰다. 부당한 폭력과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걸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강 중령의 연설이 끝나자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흐느낌이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김민지 하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울음은 신호탄이었다. 옆에 있던 박은영 하사가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하사들에게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굳게 닫혔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흐느낌과 함께 본물 터지듯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불려나가 뺨을 맞았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고 동기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언들은 충격적이었다. 군기 확립과 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그 폭력의 중심에는 한 명의 이름이 있었다. 바로 이들의 소대장 오수진 중이었다. 강 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인 가혹행위였다. 그는 즉시 당직 사령에게 연락해 오수진 중위를 헌병대장실로 소집할 것을 명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대장실 문이 열리고 오수진 중위가 들어왔다. 단정하게 다려입은 전투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충성. 중위 오수진.
부르셨습니까, 헌병대장님? 강인철 중령은 의자에 앉은 채로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보고받은 여군 전역 지원자 명단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명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오중희. 자네 소대에서 최근 한 달간 전역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지? 오수진 중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이라. 강중령이 피식 웃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전역을 결심하고 상담을 마친 인원까지 합하면 총 13명이다. 자네 소대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나? 13명이라는 숫자에 오수진 중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최근 병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나약함을 소대장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조금의 죄책감도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중령은 그녀의 그 뻔뻔한 태도에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책상 서랍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김민지 하사의 손목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약함이라. 그럼 이 상처도 나약함의 증거인가? 오수진 중위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침묵의 무게는 이제 가해자를 향해 옮겨가고 있었다. 오수진 중위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한 강인철 중령은 맹수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수사관 2명에게 생활관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단순한 시각적 점검이 아닌 개인 관물대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하사들은 임시로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 조치되었고 텅 빈 생활관에는 수사관들의 움직임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확인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강중령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오수진 중위와 같은 유형의 인간을 여러 번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훈육이나 교육으로 포장하며 합리화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인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는 생각보다 난항을 겪었다. 생활관은 오수진 중위의 결벽적인 성격이 반영된 듯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1시간이 넘도록 별다른 소득이 없자 수사관들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대장님, 이쪽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관물대 가장 위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수색하던 수사관의 목소리였다. 강중령이 급히 다가갔다. 수사관이 가리킨 곳에는 낡고해진 구형 방탄 헬멧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른 하사들의 반짝이는 신형 헬멧들 사이에 섞여 있어 하마터면 지나칠 뻔한 물건이었다. 이상한 점은 그 헬멧이 유독 먼지가 쌓이지 않고 깨끗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자주 만졌다는 증거였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헬멧을 꺼내 안쪽을 살폈다. 그리고 모두의 숨을 멎게 하는 광경이 드러났다. 헬멧 내부의 충격 흡수용 스펀지 사이사이에 링거 주사바늘 여러 개와 소독용 알코올 솜 그리고 작은 연고들이 비닐에 쌓인 채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게 대체... 수사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군 병영 내에서 그것도 개인 생활관에서 이런 의료 물품들이 은밀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시사했다. 강중령은 즉시 헬멧의 주인을 확인했다. 박은영 하사의 것이었다. 강중령은 박 하사와 김민지 하사를 따로 불렀다. 그는 발견된 헬멧과 내용물을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박은영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지가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심해서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수진 중위님께서 아픈 것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의무실에 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울음 섞인 분노로 변해갔다. 의무실에 다녀오면 꾀병 부리는 관심병사로 낙인 찍힐 게 뻔했습니다.
다른 소대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더 심한 질책이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병 출신 동기에게 부탁해서 몰래 가져온 것들입니다. 밤에 모두 잠들었을 때 제가 직접 민지에게 링거를 놔주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보복이 두려워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식 의료 지원을 받는 대신 동료들끼리 몰래 위험한 처치를 해야만 했던 상황.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병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학대였다. 김민지 하사의 손목에 있던 멍은 폭행의 흔적이었고 이 낡은 헬멧은 그 폭력 아래 숨겨진 또 다른 고통의 증거였다. 강중령은 박 하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수진 중위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외부로부터 고립시킨 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실로 돌아갔다.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오수진 중위 앞에 헬멧과 그 안에 내용물이 담긴 증거물 봉투를 던졌다. 오중위. 이제 와서 개인의 나약함 따위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다. 강중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소대원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것.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오수진 중위를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현행범 체포라니요? 무슨 근거로? 오수진 중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가 느껴졌다. 그러나 강중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근거는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 나갈 거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뒤틀린 신념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파괴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지. 수사관들이 오수진 중위의 양팔을 붙잡았다. 저항하던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강인철 중령을 증오와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강중령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을 수많은 얼굴들을 향해 있었다. 진실을 향한 길고 험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수진 중위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취조실로 향하는 동안 강인철 중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오중위처럼 자기 확신이 강하고 오만한 인물은 물리적인 증거만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가 스스로 쌓아올린 완벽한 통제와 정당한 훈육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그녀 자신의 논리로 무너뜨려야 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수진 중위는 조금 전의 흥분은 가라앉히고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강인철 중령을 쏘아보았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체포입니다. 제 변호사와 상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강중령은 그녀의 협박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오중위, 나는 자네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그랬는지만큼이나. 아마 자네는 스스로를 대단한 지휘관이라 생각했겠지. 나약하고 빠져나온 신세대 여군들을 강하게 단련시켜 최정의 소대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자네의 방식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었을 테고. 맞나? 오중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굳은 인매는 강중령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뭔가? 전역 신청자 속출, 부상자 발생, 심지어는 불법 의료 행위까지. 자네의 정당한 훈육이 만들어낸 결과는 부대와해 직전의 상황이야. 이걸 성공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나? 그들은 나약할 뿐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인원들입니다. 소수의 불만 분자들 때문에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라. 강중령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그럼 다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지.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들어왔다. 강중령은 노트북을 오중위 앞으로 돌려놓았다.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방 목록이 떠 있었다.
그중 일소대 철의 여인들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열렸다. 오수진 중위가 소대원 전원을 강제로 가입시켜 자신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하다라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복원한 자료다. 오중위가 소대원들과 나눈 소통의 기록이지. 강중령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삭제되었던 대화 내용들이 화면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의 기록이었다. 김민지, 오늘 너 때문에 전체 훈련 시간이 5분 지체됐다. 연대 책임이 뭔지 보여주지. 오늘 전원 취침 시간 1시간 통제. 박은영 하사, 표정 관리 안 하나?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 물론 그 대가는 각오해야겠지. 내일 사단장님 순시 때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는 사람 있으면 군 생활 끝날 줄 알아라. 너희끼리 서로 감시해. 잘못하는 동료를 보고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 강압적인 지시, 인격 모독적인 발언, 동료들을 이간질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적 압박까지. 대화 내용은 그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소대원들을 통제하려 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오수진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었던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한편 부대 내 임시로 마련된 보호시설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처음 한두 시간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보던 하사들은 한 명 두 명씩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 맞아. 너 하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숨도 못 쉬었어. 김민지 하사의 고백에 박은영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동안 각자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혼자만의 고통이라 여겼던 상처들이 사실은 모두가 함께 겪고 있던 공통의 경험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오수진 중위가 만들어 놓은 불신과 감시의 벽이 무너지자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멍든 팔을 어루만지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그들은 비로소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 빛은 취조실에서 무너져 내리는 오수진 중위의 거짓된 성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오수진 중위의 긴급 체포와 헌병대의 수사 착수 소식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사단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 강인철 헌병대장이 초급 간부 하나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강중령이 사단장에게 직접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사단장 집무실, 강인철 중령은 발견된 낡은 헬멧과 그 안의 의료물품 사진, 그리고 복원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차례로 브리핑했다. 특히 소대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게 만든 시스템과 아픈 소대원의 진료를 막고 불법 의료 행위를 방치한 대목에서 노련한 사단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건 군 기강 확립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야.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인철 중령을 돌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강중령, 이 사건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네. 다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뿌리까지 파헤치게. 필요하다면 법무, 감찰, 의무까지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꾸려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우리 군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강중령의 수사는 날개를 달았다. 그는 즉시 법무실과 감찰실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수사의 범위는 오수진 중위 개인의 비위를 넘어 그녀가 소속된 중대와 대대의 지휘체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첫 번째는 부대 운영비 유용 혐의였다.
조사단이 중대의 회계 장부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오수진 중위가 소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간식비나 비품 구매비 등 소액의 부식비를 상습적으로 유용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물품을 사거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특정 소대원에게만 포상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대 내에 미묘한 계급과 차별을 만들어 왔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마저 자신의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 한 그녀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두 번째는 거짓 진술 강요였다. 과거 부대 상급 부대의 정기 감찰이나 지휘관 순시를 앞두고 오수진 중위가 소대원들에게 소대 생활에 만족하며 소대장은 존경스러운 지휘관이라는 내용의 허위 설문지와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병사가 있으면 감찰 이후 혹독한 보복이 뒤따랐다. 외부의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기만해온 그녀의 치밀함에 조사단은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전역한 예비역 하사로부터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1년간 오수진 중위의 소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인원들을 수소문에 접촉했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꺼렸지만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예비역 하사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오수진 중위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오수진 중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사회에 나갔다고 입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복무 중에 저지른 실수들, 내가 다 눈 감아준 거 기억해야 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협박이었다. 군대를 떠난 이후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집요함과 악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녹취 파일은 오수진 중위의 범죄가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강인철 중령은 쌓여가는 증거 서류들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한 명의 괴물 같은 지휘관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폭주하는 동안 상급 부대는 왜 몰랐는가? 동료 간부들은 왜 침묵했는가? 형식적인 감찰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구멍 속에서 악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진실이 퍼져나갈수록 수사의 칼날은 이제 오수진 중위 개인을 넘어 그를 둘러싼 침묵의 카르텔을 향하고 있었다. 합동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보호시설에 머물던 피해 하사들도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 정식 진술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단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군 수사관과 군 상담관을 배석시키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취조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에서 진행된 조사였지만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어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처음 진술에 나선 하사는 말을 시작하려다 말고 자꾸만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의 모욕감과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덮쳤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억지로 떠올리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군 수사관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한마디 한마디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진술은 다른 하사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차례로 조사에 임한 하사들은 각자가 겪었던 폭언과 가혹 행위, 교묘한 심리적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인의 경험들은 진술이 쌓여갈수록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오수진 중위가 어떤 방식으로 소대원들을 고립시키고 어떻게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는지가 입체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연약해 보였던 김민지 하사는 누구보다 강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그녀는 단순히 뺨을 맞았다, 욕을 들었다는 식의 사실 나열을 넘어 그러한 폭력이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파괴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심리적 결과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진술을 듣던 수사관들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통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진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선물한 듯 했다.
진술을 마친 하사들은 시설로 돌아와 서로를 격려했다. 나 말하다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정말 잘했어. 내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이 들며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의지했다. 낮에는 각자의 진술을 준비하고 밤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처를 보듬었다. 오수진 중위가 그토록 깨부수려 했던 연대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폭력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물론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일부 다른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유난 떤다. 자기들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졌다는 식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런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지만 이제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시설에 모여 앉아 있던 박은영 하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무서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뭔가가 바뀔 수 있을까? 그녀의 말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김민지 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우리는 적어도 우리 다음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프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작지만 단호했다. 그 말을 들은 하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는 사명감과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종이에 각자의 다짐을 적었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을 한데 모아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판도라의 상자였다.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이 쏟아져 나온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희망을 담은 연대의 불씨는 이제 누구도 쉽게 끌 수 없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불꽃은 곧 다가올 법정의 어둠을 밝히고 차갑게 얼어붙은 진실을 녹일 가장 뜨거운 무기가 될 것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합동조사는 방대한 양의 증거와 진술을 축적하며 마무리되었다. 군 검찰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수진 중위를 폭행치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횡령, 강요 및 협박 등 총 5가지의 무거운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나긴 여정은 이제 가장 험난하고 중요한 관문인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재판 소식은 피해 하사들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가해자와 법정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만약 내 말이 꼬이거나 변호사가 이상한 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보호시설에 모인 하사들은 다가올 재판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불안을 감지한 강인철 중령이 직접 시설을 찾았다. 그는 평소에 엄격한 헌병대장이 아닌 따뜻한 선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는 하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뒤에는 군 법무실 최고의 변호인단이 있고 여러분의 진술을 뒷받침할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법정은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진실의 목소리로 저울질하는 곳이다. 여러분은 그저 담담하게 겪었던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된다. 법정은 여러분의 마지막 전장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강중령의 진심 어린 격려에 하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인해 이제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 오수진 중위는 군내에서 승률 높기로 유명한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녀는 조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와 변호인이 세운 전략은 명확했다. 모든 가혹 행위를 강한 여군을 육성하기 위한 특수훈련의 일환으로 포장하고 피해자들을 나약하고 의지박약하며 힘든 훈련을 피하기 위해 리더를 모함하는 문제병사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애국심과 투철한 군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겨울의 초입.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딱딱한 군복을 입은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오수진 중위가 들어섰다. 구속수감으로 조금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오만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옛 소대원들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담겨있지 않았다. 피해 하사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근엄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치열하게 맞붙을 기나긴 싸움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군 검사는 오수진 중위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법정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검사는 증거물 1호로 박은영 하사의 낡은 헬멧과 그 안에서 발견된 의료물품들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낡은 헬멧은 단순한 군용 장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비인간적인 통제 아래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던 우리 젊은 군인들의 고통과 절망이 담긴 상징물입니다. 이에 맞서 오수진 중위의 변호인은 능수능란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피고인이 누구보다 부대를 사랑했으며 여군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더 강한 훈련을 시켰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폭행과 가혹 행위를 군기 확립을 위한 다소 과격한 신체 접촉 혹은 강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충격요법 등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팽팽한 공방 속에서 마침내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박은영 하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인 김민지 하사에게 몰래 링거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변호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증인은 비의료인입니다. 위험하게 동료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 자체도 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을 이제 와서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까? 박은영 하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변호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무실에 가는 순간 관심병사가 되고 저와 민지뿐만 아니라 소대 전체가 받을 불이익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지 하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입장할 때부터 단 한순간도 오수진 중위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지 하사는 폭행당했던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수진 중위님은 제 동기들을 모두 모아놓고 저를 가리키며 너희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영혼을 고립시키고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리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아닌 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변호인이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증인은 혹시 피고인의 엄격한 훈련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민지 하사는 피식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재판장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말했다. 저희는 군인입니다. 그 어떤 힘든 훈련도 각오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봇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복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것은 힘든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으려 했던 부당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검사는 마지막 증거로 복원된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오수진 중위가 내뱉었던 폭언과 협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녀는 더 이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검사가 차갑게 물었다. 피고인, 이 메시지들을 직접 보낸 사실을 부인합니까? 오수진 중위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기나긴 침묵.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마침내 그녀의 어깨가 무너지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변명을 덧붙였다.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자리도 지켜야 했고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참회가 아닌 자기 합리화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진실의 목소리 앞에서 어떤 변명도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었다. 모든 증인 신문과 증거 제출이 끝나고 군사법정은 최종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군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장한 목소리로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침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악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장 보호해야 할 부하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훈육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다시는 우리 군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수진 중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재판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은 최종 선고 기일을 고지하고 패정을 선언했다. 일주일 뒤 운명의 선고일. 법정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해 하사들은 어깨를 맞댄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오수진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부대 운영비를 유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오수진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길었던 재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오수진 중위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시에 피해 하사들의 자리에서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다. 또한 오수진 중위의 직속 상관이었던 중대장 역시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침묵하고 방관했던 책임자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하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때 강인철 중령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표정이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해냈구나. 너희들이 이긴 거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군 수뇌부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전례 없는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여군의 고충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여군 전담 감찰관 직위가 4단급 부대에 신설되었고 생활관 복도 등 공용 공간의 인권 침해 감시를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익명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국방 헬프콜 앱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전군에 배포된 것이었다. 피해 하사들의 용기 있는 싸움이 마침내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새로운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날 저녁 부대 내 성당에서는 누군가가 시작했는지 모를 촛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여군들만 모였지만 소문을 들은 남군 병사들과 다른 간부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촛불의 행렬은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연대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군복 뒤에 숨은 폭력과 싸워 이겼고, 그 승리는 이제 그들만의 것이 아닌 부대 전체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반이라는 계절이 다시 부대를 스쳐 지나갔다. 오수진 전 중위의 재판이 남긴 파문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파장은 부대 전체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흔들고 있었다. 강압적인 침묵이 짓누르던 생활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새로 도입된 익명신고 앱과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 말해도 된다는 인식이 병사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17사단에는 인권 리더십 교육센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이것은 사단장과 강인철 중령이 사건 이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결과물이었다. 모든 초급 간부들은 임관 후 의무적으로 이곳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리더십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센터의 교육 강사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군복을 계속 입기로 선택한 김민지 중사와 박은영 중사였다. 진급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외면하거나 묻어두는 대신 그것을 어둠을 밝히는 교보제로 삼기로 결심했다. 지휘관의 잘못된 신념이 부하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저희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병사들은 여러분의 실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며 여러분과 똑같은 존엄을 가진 동료 군인입니다. 새로 임관한 소위들을 앞에 두고 김민지 중사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의 떨림이 없었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과 진정성이 있었다. 강의를 듣는 초급 간부들의 눈빛은 그 어떤 이론 교육대보다 진지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경험의 무게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오수진 전 중위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교정교육대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냉소와 반항으로 일관하던 그녀였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상담과 교육 속에서 아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어느 날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수기를 읽는 시간에 자신 때문에 군을 떠나야 했던 한 하사가 남긴 글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동정받기 위한 연기가 아닌 뒤늦게 찾아온 참회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완벽하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나고 있었다. 부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던 촛불 모임은 이제 부대의 공식적인 원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여군들만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남군 병사들과 다른 부대 간부들까지 스스럼 없이 참여해 수백 개의 촛불이 밤을 밝혔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침묵 대신 소통과 연대를 약속했다. 그 시간 강인철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꺼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오수진 중위 사건 백서 및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기록과 분석,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백서의 마지막에 새로운 목표를 적어 넣었다. 17사단 인권 리더십 교육센터 모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군 확대를 건의함. 한 부대의 변화를 넘어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 그것이 그가 설정한 다음 싸움의 목표였다. 이야기는 다시 생활관 뒤편 작은 성당 앞에서 타오르는 촛불의 물결을 비춘다. 모임이 끝나고 촛불을 끄기 전 사회를 보던 박은영 중사가 말했다. 우리의 이 작은 불빛 하나하나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함께 모이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지 중사는 자신의 손에 들린 촛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핥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깊은 상처의 기억.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흉터로 남아 다른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의 심지가 되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카메라는 촛불을 든 병사들의 얼굴을 지나 서서히 멀어진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들의 연대는 대한민국군의 가장 어두웠던 한 페이지를 닫고 존엄과 신뢰라는 새로운 가치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군대 내의 뿌리 깊은 폭력과 침묵의 사슬을 끊어내고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일으켜 세워 마침내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고 긴 여정. 그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평범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밤하늘을 수놓은 촛불들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